화요일 공식 코너 김종대 의원님 밀정을 잡아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도 시작하네. 난 이미 시작한 줄 알았어. 어제 국방부 장관 후보 김용현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정상화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어제 그 상황을 보니까 특히 이 청문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통령의 완전히 분신이나 다름없는 대통령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이건 여사 빼놓고는 경호처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는 관저에서 술 제일 많이 먹은 게 경호처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을 법한 그런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외부에서 발탁한 인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또 어떤 말들을 하는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니들 국회의원으로 인정 못하겠다. 니들은 내 밑에 서열로 내 아래라는 인식을 시당초 가져 나왔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뭉개버리듯이 이렇게 좀 오만한 태도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저게 만들어진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인간성이 그렇거나 아니면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왔으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싸워야 된다. 네. 만들어진 어떤 태도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청문회에서 저 정도면 장관으로 갔을 때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부하 거다.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도 청문회 때는 얌전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야 이제 마각을 드러내면서 싸움꾼으로 돌변했지. 청문회 자체는 통과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은 그렇게 포악스럽지는 않았는데 이 김용현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런 구별조차도 안 한다. 아니 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민석 이제 국방위원이자 최고위원이죠. 수석 최고위원인데 오물풍선의 용산이 뚫리고 도감청에도 뚫린 게 후보자가 추진한 용산으로 이전한 뒤다. 이러면서 이제 뭐 유능한 경호처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저랬으면 잘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용현 후보자가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어제 그거 말고도 또 부승찬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말 똑바로 하라 그랬나?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어제 이제 국방위원들 몇몇에게 오늘 이제 막 여쭤봤더니 오만 그 자체였다. 대단히 불쾌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니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 국방위에서 했던 야당 질의했던 의원들한테 제가 한 세 분한테 어제 그 김용현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서 인터뷰했더니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계엄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할 생각이 없다. 그거 지금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방위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계엄을 국민 동의 받고 한 적 있어요? 그렇죠. 예. 12.12를 국민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5.18을 국민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12.6을 국민 동의 12.6이란다. 네. 저 박정희 군사 쿠데타도 5.16. 예. 5.16도 마찬가지고 언제 국민 동의 국민 투표에서 언제 계엄을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계엄을 국민 동의를 받아서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긴급하게 통제하고 그럼요. 자유를 제약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는 그 김용현 처장이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합참 작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때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고위직임에도 그런 계엄 문건이 있었는지를 몰랐던 정도로 철저하게 몇 명만 알고 추진하는 게 바로 계엄인 거다. 그런데 무슨 국민 동의에 안 받는다 뭐 지금 용인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보는 거고 민주당 취재하면 그런 얘기해요. 어찌됐든 계속 조명탄 쏘면서 환하게 주변을 해서 김을 쭉쭉 빼면서 계엄이라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계엄이라는 얘기가 이제 아직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장으로서 아까 말씀한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 말 그대로 계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엄 사령관도 정할 수 있는 지위 아닙니까? 그런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자리에 오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지금 군대 안에서 충암파라고 불리고 하는 그의 우군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어제 그 굉장히 저는 관심을 끌던데 그 박선원 의원이 처음에 그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그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걸 한남동 관저에 불렀다 이랬다는데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잖아요. 이거는 국법 질서를 도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처 유관 부대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의 주력 부대들이거든. 그런데 이런 업무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선 장관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죠. 예, 지금은 예, 후보자 신분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국방부 장관을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수도권 시절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경호처장인 시절에 수도권 사령관 셋을 불러서 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김용현 처장이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3명을 불러서 모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가부를, 예. 그러면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나 동의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든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최소한 국방부 장관 승인은 있어야지. 왜냐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거거든. 그렇죠. 위수령 이탈. 그런데 박근혜 시절에 이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거는 당시에 한민구 장관하고 그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직접 청와대를 상대한 다음에 나왔다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그 79년 그 무렵에 전두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하나회 전신 1심에서 활동을 하다가 윤필용 사건이 73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보안사 수사 과정에서 그 사조직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처벌받고 그때 고문까지 당했어요. 그 하나회 회원들 보안사 끌려가 가지고. 그런데 거기 육사 11기가 이제 리더 그룹이라는 게 네. 밝혀졌는데 그 순간 차지철이 개입해 가지고 풀어줍니다. 박종규가 개입해 가지고. 네. 그래서 풀어줘요. 그래서 그 수사가 없던 일이 된 거거든요. 대통령 친위 조직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래서 하나회를 우리가 그냥 군내 사조직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게 대통령의 별도 친위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방부 장관도 못 건드리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신원식 국방장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버젓이. 그러는데 네. 경호처장이 야전 부대장들을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대장들을 불러가지고 뭐 술을 먹었는지 회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어떤 그 행동들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원식은 애초부터 이거 반바지 장관이고 반바지도 아니야. 이건 반스 장관이야. 반스 장관. 반바지까지도 못 가. 반스 장관이고. 네. 그다음에 국방장관위의 국방상관. 국방상관. 국상장관이 국방상관이구나. 이건 예.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네. 육군본부 장교들이 하고 다니는 말이에요. 국방장관위에 국방상관이 있다. 그게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 장악에 대한 그 본인의 비공식적인 어떤 그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방장관 오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결국 거기서 한남동 공간에 있었는데 이게 그 장관의 승인 없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모임이 이거는 사실이고, 이제, 네. 군법은 무너진 거라고 봐야죠. 이제 군의 사유화 내지는 사조직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했던 경호처장이 이제 국방장관하고 어제 태도를 봤을 때 여느 장관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무력을 다루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검사와 육사가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친위대 정권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일단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네. 부서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김용현 그 장관 후보자가 곧 임명이 될 걸로 보여지지만은 굉장히 위험 인물이 왔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그러니까 그 어제 태도도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와 오만의 극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정도고 실제로 가능성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엄청 세게 그 격분해서 맞아요. 반응을 하고 무슨 있잖아요. 계엄력이냐 지금 이런 이재명 상황이죠. 대표에 대해서 무슨 그 대통령실 그 브리핑 내용이 제가 듣고 뭐 깜짝 놀랐는데 날조된 유언비어를 그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저는 북한 논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대통령실 정혜전 그 대변인이 한 발표인데 무책임한 선동하고 있는 당대표 직을 걸어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거냐. 어쨌든 뭐 좀 뭐가 있으니까 발끈하는 거 아니야? 더 세게 발언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은 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건데 그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포고령이 떨어지고 무슨 불법 집회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이를테면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의 구교영 기자도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요? 네, 그럼요. 그래서 모두가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엄령이 무서운 거고 국회 해산 비슷하게 되는 거죠. 뭐 일시에 군대를 쫙 해서 300명 집으로 보내가지고 국회 못 오게 하면 국회를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영화 뭐죠?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영화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그런 방식이 지금이라고 왜 못하냐. 4.19 부마 때 그때도 무슨 계엄이 합법화될 수 있었던 거냐? 아니다. 필요하면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김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마치 계엄이 없는 것처럼 계엄이 불가한 것처럼 발언하는 게 그게 오히려 가짜 뉴스다라고 김민석 의원은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차라리 나오고 1대1로 생중계 토론하자. 계엄 관련 문제에 내용으로 네. 대해서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알 수 없죠. 암암리에 추진되는 것이고 몇 명이 결심해서 새벽에 그냥 해버리면 군사작전 하듯이 군사작전이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쥐두새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계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따박따박 준비해서 절대로 계엄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니,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태도였어요. 지금 이렇게 계엄을 경고하는 게 그런 예방 활동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있는 거고 저도 반드시 뭐 계엄이 된다 이렇게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아요. 네. 우리가 너무 이런 걸 갖고 지금 우리조차도 대통령 닮아가는 망상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침착하게 지켜볼 여지가 있고 야당도 조금 표현을 절제하는 게 좋아요. 사실 워낙 중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어제 청문회가 조금 아쉬웠던 게 파행으로 끝나서 그러는데 어떤 뭐 비상계엄이건 경비계엄이건 간에 검토했다는 흔적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은 즉시 장관직을 사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없다는 걸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답변들은 좀 많이 받아놔야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발견되면은 이제 국회에는 즉시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방향 제시를 해놓고 미리 깔아놨어야 되는 그리고 포석을. 김용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승복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압박감을 가해놨어야 돼요. 어제 청문회 중에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은 아예 개헌 검토해라 10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거 뭐 할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지 뭐야. 검토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일단은 정상적으로 어떤 그 국가의 계엄 업무와 대통령 경호를 검토했을 뿐이다. 이런 모양을 꾸며놓고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다 고려해요. 이 사람들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걸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후에 어떤 그 대통령 경호와 어떤 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걸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검토한 흔적이 나오면은 국방장관은 즉시 탄핵하겠다는 이런 어떤 결의 정도가 나와야 네.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자꾸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이야기할 되고, 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이 어떤 그 국법이 지켜지고 어떤 국기가 문란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관여하고 들여다 보겠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엄 절차 그다음에 계엄 시에 이제 각 부대 그 계엄군의 어떤 활동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떤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하겠단 말이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9월 전국이 탄핵 때 계엄 프레임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존재론적 투쟁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단 실체는 없을지 몰라도 의심이 커져가는 게 문제예요. 대통령은 야당이 이제 곧 나에 대한 탄핵 작전을 짤 그렇죠. 거다.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야당은 대통령이 개인 계엄을 할지 검토하겠다. 모른다는 또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극한적인 대결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금 더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자. 이게 지금 야당 내에서도 누가 다 아는지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저도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서 취재를 다각적으로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도 몰라요. 이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김민석 의원실에서는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 제가 오늘 아마 김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인터뷰 안 했는데 방송 나오셨잖아요. 예. 취재 편의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오늘 최초 인터뷰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차 공개하겠다. 아, 그런 문건의 네. 존재 여부라든가. 그러니까 그 존재가 본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공개하면 해당자를 구속시킬 텐데 내가 그걸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제가 흰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도 가장 먼저 계엄을 제보받아서 추미애 대표에게 토스해서 추미애 대표가 그 내용을 공개를 알렸구나. 네. 하고 그때도 추미애 대표가 정말 엄청나게 비판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어디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다. 이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들었었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는 준비가 있었다는 2017년에 조현천 문건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건이 나온 거고 그 재판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조현천에 대해서 내란 예비 음모만 무혐의 처분이 됐지 실제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관계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일하게 처리하고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 관리예요. 정보 관리. 그런데 정보가 잘못됐다가는 일이 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역공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일요일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발언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반박이 나오면서 여당까지 포함해서 급기야 오늘이죠. 오늘은 한동훈 대표 어제인가요? 어제죠. 어제 한동훈 최고위에서도 네, 예. 한동훈 대표가 국기문란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역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첫 번째. 예, 흐름을 타면서 중요한 적기의 시점에 꼭 필요한 발언만 하겠다. 그리고 내용도 필요하면 그때 공개를 하겠다. 이런 거고 제가 김민석 의원실에 계속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건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해 주지 않아요. 저희들도 몰라요. 의원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쭉 두루두루 취재를 했는데 뭔가 없진 않다. 근거가 없진 그렇죠. 않다. 근거가 예. 없진 않다. 이재명도 모른다. 김민석만 안다. 예. 그는 수석 최고위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네.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에 걸었다. 예, 명운을 걸었다. 이런 걸고 느낌. 지금 달려가고 예,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서 좀 그런 정치권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아, 민주당 헛발질하는 거 아니야? 그런 평가들이 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 헛발질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또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저거 깡통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민주당에 대해서 실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대치기 있어요. 당하는 거 아니야? 예. 예,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닌 것 같다. 예, 저도 그래서 1월 오늘 화요일이죠. 사흘째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깡통 아니다. 예. 네, 그거 잘 다뤄야 된다는 건 이제 동의하는데 그건 당내 공식적인 그 토론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헌 문건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석연치 않게 이 문제가 관리됐단 말이에요. 우선은 송영무 장관이 책상 서랍에 몇 달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안 꺼내고. 예. 그리고 본인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다는데 민정수석실은 보고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철이 그 국방위 간사가 JTBC에 단독 기사로 또 줘버렸단 말이에요. 언론으로. 그다음에 아, 군인권 센터가 그래서 문건 그 다음에 나왔고. 근데 그 JTBC에 간 문건은 뒤에 첨부된 그 세부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권 센터는 그게 나온 거예요. 세부 계획이 나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와대가 제일 늦게 한 거야. 오히려 거꾸로. 거꾸로. 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뒤늦게 아시고 기무사 개혁을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 명칭이 바뀌었죠. 바뀌고 이게 하다고 그 다음에 이 사법 처리 과정이 이게 이제 뒤늦게 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 와서 보면 다 빠져나갔다고. 이거 전부 다 그때 최고 주요 인물로 우리가 보여지는 소광원 기무사 참모장이 무죄가 되면서 또 뭐 일부 다른 거 유죄받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또 시켜주네. 이렇게 해서 없는 사건이 돼버렸어 이게. 엄히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87년 민주화 이후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80년에 12.12 군사 쿠데타를 그거를 8년에 걸쳐 투쟁해가지고 87년부터 민주화 시대를 열었죠. 이때까지 그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갖고 만들어진 민주화된 이제 공화국에서 그때 80년하고 똑같은 그 실행 계획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고비였고 다행히 뭐 박근혜 탄핵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길래 망정이지 한 번 까딱하면 역사는 언제든 추락할 수 있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정리해야 되고 전두환 노태우가 12.12 군사 반란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왜 그냥 넘어가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처리를 너무나 이게 불성실하고 미흡하게 해놓은 업보가 지금 또다시 계엄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당시에 무려 5달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광화문 촛불 현장을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촛불이다라는 책까지 썼어요. 루포를. 알죠. 예. 네. 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개헌 문건 처음에 딱 입수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우리 광화문에서 죽을 뻔했어. 근데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예. 당시에 정말 광화문 현장에 1,7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시민들이 많이 광화문역 무정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숨조차 쉴 수 없이 이렇게 움직여야만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무슨 훔쳐가고 이런 일 없었고. 네. 그 끝난 다음에 다 남아서 시민들이 청소하고 휴지 흘린 거 뭐 한 거 다 챙겨서 가고 심지어 전경버스에 붙은 스티커까지 띄고 간 엄마들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진짜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화와 항일운동을 통해서 잊혀진 이 나라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본에 그냥 헌납하듯이 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막 뿌리채 흔들려고 하고 이런 세력들을 그냥 용납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제가 아까 우리 미용사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국민들이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대통령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각을 잡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항쟁하는 이게 지금 야당이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김용현 국방장관은 특별 관리해야 돼요. 근데 야당이 특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어딜 해임 아니, 경우에 네. 네. 여차하면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미리 마련하고 그 기준선도 잡아놔야 돼요. 여기서는 여차하면 탄핵시켜야 된다. 여차하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당합니다. 내가 경고합니다만은 100% 당해요. 그러면 이진수 그리고 탄핵 김용현이란 사람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어. 그리고 뼛속까지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성 장군 진급하려고 그때 청와대에서 검증 작업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때 송영무 장관한테 와서 그냥 나가지도 않고 계속 읍소를 했다고. 청와대 가서 말 좀 잘해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아 진짜요? 아니 어제 그 얘기를 추미애 대표가 했어요. 추미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출세하려고 그렇게 당신 로비하고 그랬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아니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건 없다고.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다가 또 3스타 진급할 때 무렵에는 그때도 안 도와줬다고 한민구 국방장관 나중에 골프장에서 만나는데 막말한 사건이 있어요. 한민구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장관을 그러니까 이 사람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쭉 이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 자기 진급 운동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가 대부분 이름하여 정치군인이라 그래. 가끔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나왔는데 이게 군인들 사이에선 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네방네 다 소문나도록 그렇게 했으니 그러다가 사성장군 진급에서 떨어졌거든. 그때는 3스타로 합참 작전본부장 이게 전군에서 가장 중요한 현행작전 실무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북한이 ICBM을 쏜 거예요. 진급 발표하는 날. 발표 날. 그런데 본인은 휴가 내고 안 나와 버려서 야, 합참 작전본부장이 자리에 없었다니까. 세상에. ICBM을 북한이 쐈는데. 본인이 이제 쉽게 취임하는 날인데 아니지 진급 네. 떨어지고 진급 이제 떨어지고 진급 떨어진 떨어진 날에 진급 떨어진 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진급 얼마 떨어져서 있다가 기분 나빠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뭐 기분 나쁘면 밥도 안 먹고 국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막 이 딱 행태를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과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옛날 부하들에게도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를 안단 말이야. 물론 그거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다 지금 고발당했지만 네. 또 연락도 안 와. 그랬는데 이 사람은 기회주의가 이데올로기지 여야에 대한 자기 정치적 색깔은 오히려 약한 사람이에요. 다 적응 가능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모자 민주당 바꿨으면. 쪽으로 해서 자기가 군의 대표 주자가 되려고 했고 안 되니까 이제 말 갈아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신원식 같은 사람이 우직해 보여. 솔직하게 나 친일파라 그러고 문재인 먹단다 그러고 붕짜자 붕짜도 하고 붕짜자 붕짜도 하고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측 가능할 뿐더러 사상이야 퇴행적이지만 그러나 일관됐다 이거야. 근데 김용현은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런 류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제 이 청문회를 내가 관심 깊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저 양반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떤 입법 기능과 민주주의의 규칙을 우리가 지킨다는 관점에서 김용현을 특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준선을 제기하고 평소에 조금 해놓지 않으면 달라서 길을 네. 꺾든가 기가 꺾이지 않으면은 적절한 명분을 동원해서 탄핵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방향을 세워놔야 돼. 이게 두고두고 위험 인물이라고 두고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그 상임위를 18개 전원을 야당이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국방위원장이 성일종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여당 몫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탄핵안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초장에 그 야권에서 특히 민주당이 정보 관리를 통해서 분명한 태도를 정하고 22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짰어야 됐는데 일정 정도 조금 네. 나이브했던 측면이 좀 그 정도는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결국에는 화가 돼서 돌아올 수 있겠다. 네.